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작가 임진아. 출판사 휴머니스트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휴머니스트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쁜 글 써 주신 임진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함께 들어주시는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빵 고르듯 살고 싶다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책은 임진아 작가님의 첫 번째 쓰고 그린 작품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임진아 씨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그래서인지 목차에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정성껏 그리고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빵 이름으로 해서 챕터를 나눠놨고요. 글자색도 특이하게 갈색입니다. 빵 생각에 그 색깔을 사용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러스트는 연필로 그리셨고요. 작가님은 당당히 좋아하는 빵을 매일매일 다이어트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행복감처럼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소소함에서 오는 행복을 적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3월에게 배웁니다. 아직 도쿄, 일개미 자서전, 그리고 오늘 읽을 빵 고르듯 살고 싶다 등 다수의 책이 있고 그리고 그림만 참여한 책도 꽤 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한 10권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참여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임진아 작가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누군가가 알만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나를 위한, 나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단단한 내가 만들어지듯이 오늘의 삶도 여러분 현명하게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아 작가님의 아직 도쿄도 읽어보고 싶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임진아 지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빵 하셨나요? 제목을 보자마자 책을 집어 이 글을 보셨다면 분명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우리는 빵으로 단숨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빵 고르는 일을 즐기는 사람일 테니까요. 빵을 좋아하는 만큼 빵을 고르는 시간 동안 즐겁습니다. 빈 쟁반을 들고 빵을 고르는 일은 나를 읽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는 기분이 어떤지, 입에 어떤 걸 넣어야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지, 빵을 먹는 시간만이라도 빵만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빵을 바라봅니다. 먹을 때보다 고르는 때가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은 어렵기만 하고 나의 현실만이 두드러질 뿐입니다. 빵을 고르는 것처럼 나의 기분만이 중요하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평생 모르겠는데 좋았던 순간만큼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빵집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며 고른 빵처럼 작은 순간들이 결국은 내 삶의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커피식 시작.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선 언제나 커피가 필요했다. 사파이를 의뢰한 출판사 직원과의 첫 만남에서 쑥스럽게 그럼 전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고 꾸벅거리던 날,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러 들어간 카페에서 당장 와다다 내뱉고픈 이야기를 입에 담아둔 채 나는 두유라떼 아이스로 넌? 하고는 꿈뻑거리며 메뉴판을 올려다보던 순간 오늘 꼭 끝내야 하는 일을 마주하기 전 굳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며 그럼 일단 그 장면을 먼저 스케치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던 날, 그리고 출근길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커피를 가늠해 보는 시간까지 언제나 골몰하며 고민하지만 늘 두세 가지 중에서 고르고 있을 뿐이다. 꽤 많은 순간을 커피식으로 시작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커피와 함께한 건 고작 10년이 조금 안 됐다. 20대 초반만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식물의 즙 같다는 생각에 입에도 대지 않았던 나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나를 비웃듯 변화시킨다. 이제는 하루에 몇 잔이든 마시고 싶어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도대체 왜 밤 9시가 되면 라떼가 마시고 싶어지는 걸까? 가장 좋아하는 커피식 시작은 물을 끓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핸드드립 커피다. 이 시작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원두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은 물론이고 마실 때 기분 좋아지는 컵을 모으는 것도 디폴트 취미생활.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로서의 커피를 알고 있기도 해서 커피를 내리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작업실 메이트가 호의롭게 커피를 내려준다고 하면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싶어, 하게 해줘 하곤 한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은 하루 중 거의 유일한 명상 시간이다. 그렇기에 이 시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가장 먼저 전기포트에 물을 담아 끓인다. 끓는 시간 동안 컵들이 놓인 진열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입에 대고 싶은 컵을 고른다. 조금 진하게 마시고 싶다면 평소보다 작은 것으로 한다.
커피 덕분에 나를 가늠해 보게 되는 것이다. 작업실의 컵 선반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돌이켜보면 좋은 설정이었다. 컵과 함께 여과지와 원두를 품에 안고 다시 부엌으로 나와 착착착 경쾌하게 커피 내릴 준비를 한다. 어째서인지 뭔가 요리하는 기분이 든다. 드리퍼에 여과지를 끼우고 적당한 양의 적당하게 갈아진 원두를 나무 스푼으로 곱게 담아서 원하는 만큼 담았으면 손으로 드리퍼를 조심스레 탁탁 쳐서 원두가 차분히 녹게 한다. 이때의 향을 맡는 여유를 즐기는 것도 당연한 과정. 다 끓은 물을 옮겨 담는 드립포트를 한 손에 잡는다. 이때 크게 한숨을 내쉰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가느다란 물줄기로 원두의 가운데서부터 원을 그리듯이 물을 조금만 부어준다. 이때 원두를 적셔주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물줄기가 여과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나를 위해 원두에 뜸을 들이는 일은 셀프 행복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인 노 모양으로 물을 붓는다고 표현한다. 노는 단어 사이에서 뭐뭐의라는 조사로 사용되는데 커피 위에서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커피의라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뜸이 들고 있는 원두가 머핀처럼 부풀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원두가 신선하다는 몸짓이니까. 이것만으로도 오늘의 커피는 이미 맛있다. 잠시 후 가느다란 물줄기를 부어가며 본격적으로 커피를 내린다. 물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또 한 번 커피의, 또 한 번의 커피의. 컵에 적당한 양의 커피가 내려지면 미리 준비한 작은 접시로 드리퍼를 옮긴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방금 전까지 커피가 내려지던 드리퍼를 받치기 위한 접시가 존재하는 삶이란 꽤 근사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긴 티스푼으로 막 내려진 커피를 섞어주기. 속으로 10번 정도를 헤아리며 섞어주면 스푼이 컵에 닿는 맑은 소리와 함께 오늘의 커피가 완성된다. 내려진 커피는 위층과 아래층의 진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저어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 되었다. 10번을 세며 커피를 저을 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커피를 내린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다. 걱정하지 마, 저어줄게 하며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어 커피에게 속마음을 전한다. 나를 위한 순간들로 뭉쳐있는 핸드드립 커피식 명상은 오늘
남은 일들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매일 좋은 시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싶어졌다. 하루가 끝나가는 동안 말라버린 여과지를 치우는 것으로 오늘의 커피식 시간도 끝이 났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의 내가 해낼 것이다. 내일의 커피식 시간 안에서 빵 고르듯 살고 싶다. 그런 날이 있다. 끝이 안 보이는 이야기로 오전부터 기나긴 회의를 하며 하루 중 가장 아끼는 점심시간마저 내 것이 아니게 된 날. 점심이라 하면 자고로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인데 그 작은 점마저 찍을 수 없는 삶이라니. 점처럼 사라지고만 싶었다. 무엇으로도 오늘이라는 날에 점심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겨우 회의가 끝나고 마음 무겁게 자리를 떠났다. 일상에 조금이라도 숨을 불어넣는 환기의 시간이 그저 공복일 때 운다는 의미로 남게 됐지만 그 축소된 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근처 좋아하는 빵집으로 갔다. 편의점에서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건조한 샌드위치나 호일에 말린 김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슬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사람인 것이다. 빵집에 들어서면 조금 전 회의실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기운에 공차를 느끼며 눈을 깜빡였다. 빈 쟁반 위에 하얗고 얇은 새 문서 같은 유산지를 올리고 집게를 들어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뎠다. 갓 구워진 아직 자르지 않은 식빵, 자르면 분명 속이 촉촉할 바게트. 먹는 것보다 보는 쪽을 더 선호하는 앙버터 치아바타, 크랜베리가 박힌 티 없이 동그란 빵과 팥빵, 그리고 그 옆에 소보루빵까지. 조금 눈을 돌리니 다소곳한 케이크들도 차려 자세로 반짝이고 있다. 내가 빵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것만 같았다. 지금 나에게 맞는 빵은 분명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 빵을 찾기 위해서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찾아왔다. 지금 이 마음. 오늘의 나에게 딱 맞는 오늘의 빵을 찾는 마음. 쟁반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풍요롭다. 이대로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빵집을 나간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회의 시간에 내가 떠올랐다. 물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내 손으로 고를 수 없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 인생 같았는데 그 순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답다고 느껴진다. 당연히 이쪽이 맞아.
아직까지 빈 쟁반을 든 처지이면서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되었든 내 삶의 온갖 선택사항들도 이런 마음으로 고를 수는 없을까? 아직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쟁반을 든 나라는 인물로 한 발 한 발 다긋하고 점잖고 구수한 당당함을 지니고 싶어졌다. 물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하루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 정도는 어차피 안 고를 빵이라고 여겨도 되지 않을까? 어떤 빵집에서는 빈 쟁반인 순간이 오히려 반짝이니까. 개인의 고집.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 좋다. 가령 버스를 탈 때 노선에 따라 오른쪽에 앉는 걸 선호한다든가 하는 자신의 틀 안에서만 피우는 고집, 혹은 베개를 베고 자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무심코 다른 쪽을 베었을 때 잘못됨을 알아차리고는 방향을 제대로 바꾼다거나 하는, 매일매일 어길 수 없는 규칙, 또는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기 전에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한다거나 하는, 딱히 이유 없이 정해져 있는 사소한 순서. 혼자만의 멍한 고집이기에 자각하지 못하다가 번뜩 내 고유의 고집을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오랜만에 안국역에서 약속이 있어 성산대교를 건너는 버스에 올랐다. 점심이 지난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아 서 있어야 했지만 바로 자리가 났고 곧 사라질 기쁨을 누리며 자리에 앉았다. 기사님 바로 뒤에 높은 앞자리였다. 내릴 때 조금 긴장이 되지만 가는 동안은 내내 재미있는 자리. 조금 지나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성산로를 지나 모래내 고가차도에 오를 때 아차 싶었다. 오른쪽에 앉았어야 하잖아. 버스의 왼쪽에 앉았음에도 오른쪽 창문을 보겠다고 기어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나였다. 기왕이면 이 고가를 오른 김에 철길과 공원 그리고 아파트를 따라 늘어선 나무를 멍하니 봐야 하는데 그 시간을 놓쳤다. 대부분 여유 있는 시간대에 버스를 탔고 무심코 오른쪽에 앉았다 보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던 버릇이었다. 평소에 이런 룰이 있었나 싶다가 금세 기뻐졌다. 나의 작은 선호를 눈치채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에게 고마운 일.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순간에 듣는 것만큼 기뻤다. 어쩌면 이런 감각이 내 일상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좋아하는 드라마 도보 7분에도 개인의 고집에 대한 대사가 나온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설거지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 장면이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명란젓을 들고 찾아와서 주인공과 그 이웃은 함께 흰밥에 김과 명란젓을 먹는다. 도끼에서 똑같은 명란젓을 살 수 있는데도 꼭 후쿠오카 하카타로 출장 가는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서 사먹는 이상한 이웃이다. 다 먹은 후 이웃은 남의 집에서 밥을 먹었으니 설거지를 하겠다고 들썩였고 주인공은 이내 말린다. 여기까진 평범했다. 나 또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주 하던 행동이었고 내 작업실에 놀러온 누군가가 다 마신 커피잔을 치우려고 하면 손을 휘저으며 그냥 놓고 가요. 제가 나중에 같이 치우면 돼요. 하며 가볍게 말리곤 했으니까. 드라마 주인공도 처음엔 똑같이 말했다.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럼에도 그래도 하며 그릇을 차곡차곡 겹쳐 쌓기 시작한 이웃의 행동에 주인공은 망설이다가 강한 어조로 대사를 내뱉는다. 괜찮아요. 이런저런 룰이 있어서 스펀지에 세제를 남겨둔다거나 하는. 죄송해요. 제가 부엌 일에는 조금 신경질적이어서. 이웃은 그릇을 든 채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짓다가는 이내 납득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와, 정말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렬한 거절의 말이었다. 무엇보다 주인공은 자신의 고집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더 생각해보자면 드라마 작가에게 개인의 고집이 있기에 사소한 장면에서도 이런 대사를 쓸 수 있었을 테지. 아빠가 설거지를 하시면 언제나 스펀지에 세제가 남아있던 게 생각났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설거지가 끝난 후 제자리에 놓아둔 스펀지에서는 엄청난 거품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을 정도였다. 종종 그 모습을 보며 웃곤 했는데 어쩌면 그것도 아빠 고유의 설거지 룰이었을까? 그렇다면 나의 설거지 룰은 어떨까? 물에 헹군 그릇을 건조대에 놓을 때에는 나중에 어떤 그릇과 컵을 먼저 꺼내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놓는 걸 좋아한다. 가장 먼저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 모든 그릇과 접시는 세로의 느낌으로 꽂아둔다. 냄비로 라면을 끓이거나 후라이팬으로 음식을 만든 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설거지부터 한다. 냄비나 후라이팬은 뜨겁게 달궈진 김에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를 금방 닦아낼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밥을 먹는 동안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롭고 먹은 후에는
그릇만 닦으면 되니 좋다. 누가 싱크대에 가더라도 깨끗한 싱크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남긴 설거지감을 들키기 싫으니까. 설거지를 완료하면 배수구를 깊숙한 곳까지 뽀득뽀득 닦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닦는다. 그럴 때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더라도 꼭 비누로 손을 닦는다. 내 손을 설거지하는 나의 작은 고집.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개인의 고집은 고요하다. 타인에게서 고집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잘 맞는다면 슬며시 동참한다. 작업실에는 주스나 요플레를 먹고 나면 꼭 물로 헹구고 재활용통에 넣기 전에 부엌 창문 앞에 놓아 물줄기를 바짝 말리는 사람이 있다. 반나절 동안 말린 후 재활용통에 넣는 모습이 꽤 감명 깊어서 비타민 음료를 먹은 후에 물로 헹궈 같은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 고집에 동참합니다. 기왕이면 세상을 예쁘게 만드는 고집을 키워볼까? 고집이라는 단어는 딱딱한 줄만 알았는데 나의 손으로부터 생긴 고집들은 말랑말랑하게만 느껴진다. 프로가 되지 말자. 어느 틈엔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느끼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웃기게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미리 해두려 할 때 그런 내가 재수없거나 혹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열심히 하는 걸 그만두고 싶어진다. 운 좋게도 가까이에 일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내곤 했다. 연습할 시간도 없이 처음 해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아찔했는데 그 일화는 이러하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태블릿이라는 도구를 알게 되었다. 입사 첫날 태블릿을 만져보며 사용법을 익혔다. 연습 시간은 오래 주어지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배워본 적이 없기에 그리고 싶은 이야기를 글자로 나열해 본 후 그림처럼 그리듯 쓰며 처음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칠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나머 웹 에디터로 만든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제품 디자이너로 취직했을 때는 MOQ라는 단어조차 몰라서 상사가 놀라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거기 MOQ가 어떻게 된대? 전화해봤니? MOQ가 뭐예요? 직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처음 발주하였던 제품은 5,000개였고 발주서를 작성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전 디자이너가 작성한 발주서를 참고서 삼아 하나하나 따라했다. 그 안의 단어들을 이해해내고 싶었다.
에세이 표지 작업을 하며 처음으로 만년필을 사용하고 싶어졌고, 그 그림이 나의 첫 만년필화였다. 도구에 대한 이해도 연습도 없이 그려본 그림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나열하니 우습기도 하고 뻔뻔한 자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인생에 맞추어진 아찔한 고비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일의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무너짐과 실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서 같은 그림들을 계속 그렸고, 나의 방향성이 보이는 책을 꾸준히 보고 수집하며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내 이야기로 종종 책을 만들며 결이 맞는 것과 일을 했더니 어느덧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상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느낌 좋은 낙서, 담백하고 귀여운 그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기에 꾸준히 일로서 해올 수 있었다.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커서 크게 다친 적이 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의 느낌에서 조금 더 힘을 주었더니 너무 프로처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임진아라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무언가 엉성하지만 귀여운, 낙서 같지만 편안한, 조금 못 그려도 마음이 가는 그런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 눈앞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추어가 프로인 척 하려고 그린 그림 같아요.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던 내 선을 넘은 것 같아 부끄러웠다. 선이라는 건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 거봐, 나는 잘하면 안 되잖아. 열심히 일하다가 왜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왜 재수없다고, 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전화통화로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내 발만 만지작거렸다. 천장만 보던 아기였을 때부터 이 발을 만졌겠지? 이 일화는 나의 작업 생활에서 크게 필요치는 않다. 소중한 조언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괴로운 한마디로 각인할 필요도 없다. 하늘 한번 보고 개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 가서 손을 씻을 때 종종 생각한다. 프로가 되지 말자. 프로가 되는 기분은 아마 평생 모를 것이고 모르고 싶다. 처음으로 만년필을 사용해보는 설렘을 유지하고 싶고, 처음 사본 종이에 안 쓰던 색으로 인쇄를 하며 또 한 가지를 나로 인해 배우고 싶다. 엉성하게 알게 된 우연한 기능들을 계속 발견하고 이런 것들로 돈을 벌며 그참에 많은 사양들을 시도해보고 싶다. 그렇게 작업을 해내며 완성된 시안을 메일에 첨부했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의 기운을 꽤나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에 의뢰받은 책의 사파를 그리며 문득 사파란 무엇인가 생각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장면을 구상하며 그려내고 있는지 보았더니 내가 그리고 싶은 사파의 기능은 이러했다. 재미가 있어서 잔웃음이 나올 수 있거나 기운이 나게 하거나 사파가 있는 페이지 안에서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글을 따라 책을 넘기던 독자가 사파에 눈을 두었을 때 글 그대로의 장면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글과 사파 사이에 분명한 이어짐을 느끼며 어떤 작용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려낼 것. 이 세상 모든 사파의 기능이 아닌 임진아라는 사람이 그리는 사파에 대한 이야기다.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도 아니거니와 그릴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툴을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닌 내가 사파를 그린다면 이 세 가지 기능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어머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다니. 모처럼 진지하게 생각에 빠져있던 내 모습이 괜히 머쓱하다. 언제나 나의 칭얼거림을 받아줄 여백을 위해서라도 나에 대해 놀라우는 시선을 잃지 말아야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꾸준히 새삼스러운 나를 느끼고 싶은 걸. 임진아 작가의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챕터 3에 있는 치아바타까지 읽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임진아 작가에게 동해되어 나도 그래봤으면, 아니면 나도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책 읽는 동안 내내 했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도 공감하고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가 오늘은 그쳐서 해가 났습니다. 반가운 햇살에 기분도 좋아졌고 마음도 조금 다져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